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담배가게 아가씨가 차가운 죽음으로 발견되면서 벌어지는 한편의 추리 소설 같은 사건. 기자와 경찰, 소설가와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범인을 찾아 나섰지만 끝내 검거하지 못해 미제로 남은 메리 로저스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드모아젤 로제는 일요일 아침 표면상으로는 데드롬의 거리에 아주머니 또는 다른 친지를 찾아간다며 집을 나섰다. 그 뒤 그녀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추리물의 창시자라 불리는 에드거 앨런 포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최초의 추리소설 마리 로제의 수수께끼를 1842년에 출간했습니다. 실제 살인사건을 거의 그대로 옮겨다 썼는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사건 무대가 미국에서 파리로, 피해자의 이름이 메리 로저스에서 마리 로제로 바뀌었다는 것 정도죠.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디테일한 내용까지 섬세하게 소설해 한동안 에드거 앨런 포가 메리 로저스를 죽인 진범이다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에드거 앨런 포는 실제 사건의 피해자 메리 로저스와 면식이 있는 사이였으며 심지어 피해자에게 반해 한동안 구애하며 따라다녔던 과거가 있었죠. 피해자 메리 로저스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1820년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7살 때 아버지가 증기선 폭발 사고로 돌아가신 후 뉴욕에서 하숙집을 운영한 어머니를 도우며 살아갔죠. 메리는 지역 내에서 아름답다고 소문이 자자한 미인이었는데 담배가게 주인 존 앤더슨은 그런 메리에게 자신의 가게에서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스카우트 제의를 합니다. 어머니는 낯선 남자 손님들이 수시로 오가는 담배가게에서 딸이 일을 한다는 게 불안했지만 생활비를 벌어 집에 도움이 되고 싶었던 메리는 어머니를 설득해 종업원 일을 시작했죠. 마을 청년들의 반응은 당연하게도 폭발적이었습니다. 담배가 가게마다 맛이 다른 것도 아니니까요. 메리의 미모에 반한 남자 손님들이 몰려들었고 매출이 급격하게 높아지자 사장은 공을 치하며 일반 종업원들보다 후한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메리의 주변에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는데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려고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있거나 가게 주변을 서성거렸죠. 그중 한 명은 뉴욕 헤럴드에 메리의 미모를 찬양하는 시를 게재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아, 그녀의 천국과 같은 미소와 별빛 같은 눈빛에 난 숨을 쉴 수가 없다네. 에드가 앨런 포도 메리에게 반해 가게를 들락날락거리는 손님 중 하나였습니다. 메리에게 반해 정식으로 교제 요청을 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외에도 소설가이자 평론가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와 피츠 그린 할렉, 외교관이자 역사가로 유명한 워싱턴 어빙 등 다수의 유명인들이 메리를 보기 위해 수시로 존 앤더슨의 담배가게를 찾아왔죠. 메리는 수많은 청혼과 구애를 거절하고 어머니가 운영하던 하숙집에 사는 다니엘 페인이라는 남성과 약혼했습니다. 메리가 약혼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주변 술집들의 매출이 올라갔죠. 소식을 듣고 상심한 추종자들이 한동안 담배가게가 아닌 인근 술집으로 몰려들었거든요. 1841년 7월 25일 메리는 교회에 갔다가 집에서 마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친척집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약혼자 다니엘이 집에 돌아올 시간에 맞춰 정류장으로 데리러 나가겠다고 약속했죠. 그날 오후는 오전부터 날씨가 흐렸는데 저녁이 되자 폭풍이 몰려와 천둥 번개까지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메리를 걱정하며 마차 정류장으로 갔지만 메리는 보이지 않았죠. 어머니와 다니엘은 메리가 날씨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친척집에 머무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폭풍이 지나가고 날이 완전히 개인 후에도 메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다니엘 그리고 하숙집에 거주하는 하숙생이자 메리의 전 남친이기도 했던 알프레도 크로멜린 세 사람은 친척집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그곳에도 메리는 없었고 심지어 친척들은 메리와 만나기로 약속을 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월요일 내내 메리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지만 그 어디에서도 메리는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이튿날 실종 신고를 접수했죠. 그리고 신문에 메리의 인상착의를 자세하게 적고 이런 모습의 여성을 본 사람은 가족에게 꼭 연락해달라는 내용의 광고를 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메리의 어머니는 딸이 곧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종되기 3년 전에도 가족들에게 말도 없이 사라졌다가 돌아온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메리가 사라진 동안 유서와 비슷한 편지까지 발견돼 앤더슨네 담배가게에서 일하는 예쁜 종업원이 유서를 쓴 후 실종되었다는 기사가 지역신문에 나는 등 한바탕 난리가 난 적도 있었거든요. 얼마 후 집에 돌아온 메리는 갑자기 브루클린에 사는 친구가 만나고 싶어서 다녀왔다고 해명했죠. 어머니에게조차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다녀온 걸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은 메리가 해군 장교와 눈이 맞아 도망갔다가 버림받아서
돌아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돌아온 메리는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실종 기사 때문에 더 유명해지는 바람에 먼 지역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어 매출이 3배 이상 뛰어져 장사가 하도 잘 돼 담배가게 사장 존 앤더슨이 가게를 홍보하려고 이를 꾸민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전례가 있었기에 메리의 어머니는 딸이 곧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841년 7월 28일 오후 더위를 식히려고 허드슨강을 찾은 몇 명의 남성들이 물속에 가라앉은 옥구러미를 발견해줘 호기심을 느껴 배를 빌려 타고 가까이 다가간 남성들은 옥구러미가 아니라 여성의 시신이 가라앉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성들은 시신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밧줄로 묶어서 물 밖으로 꺼내죠. 한 기자가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자세한 기록을 남겼는데 내용이 끔찍했습니다. 여성은 마구잡이 폭행을 당한 뒤 잔인하게 살해당한 것처럼 보였고 얼굴은 둔기에 여러 차례 맞아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있었다. 굵은 밧줄이 허리에 감겨 있었고 그 끝에는 무거운 돌이 감겨 있었다. 목에는 레이스 끈으로 목을 졸린 흔적도 보였다. 두 손목에도 결박된 자국이 남아 있었다. 옷은 찢겨 있었지만 양손에 여성용 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때 한 남성이 시신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근처에서 메리의 실종 전단을 붙이고 있던 하숙생 알프레도 크로멜린이었죠. 알프레드의 증언으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확인 결과 메리는 최소 3인 이상의 범인들에 의해 납치당한 뒤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죠. 특히 하반신의 훼손 정도가 가장 심했는데 주요 부위가 온전한 구석 없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유명한 문학가와 언론인들이 홀딱 반해 매일 찾아갈 정도로 아름다운 담배가게 아가씨가 무참히 살해당한 후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기사가 연달아 보도되면서 지역사회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어졌죠. 교회에 다녀오겠다고 나갔던 메리가 차디찬 죽음으로 돌아오자 가족들은 뉴욕의 치안 수준과 경찰의 무능함을 맹비난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뉴욕시 인구는 32만 명이었지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200명이 채한데 제대로 된 근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자극적인 기사를 쓰는 매체들은 앞다투어서 메리가 살해당한 이유와 범인의 정체에 대해 근거 없는 기사를 써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이 처음 지목한 용의자는 바로 메리의 약혼자 다니엘이었죠. 사실 경찰이 이미 다니엘의 알리바이를 확인한 상태였지만 기자들은 메리가 약혼을 파기하려고 하자 분노한 다니엘이 살해를 결심했다면서 연이 자극적인 기사를 써댔습니다. 다니엘은 메리가 사라진 3일 동안 시간대별로 자신이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거짓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서명을 받으며 스스로 결백을 증명해야 했죠. 두 번째로 용의 선상에 오른 인물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갱단에 소속된 불량배였습니다. 불량배를 범인으로 지목한 한 신문사는 치안 유지를 위해 자경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현상금으로 줄 것이라면서 시민들에게 기부금을 걷기도 했죠. 메리가 안 죽었다고 주장하는 잡지사도 있었습니다. 시신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는데 하숙생인 알프레드가 한눈에 메리라는 것을 알아봤을 리 없다는 것이었죠. 다른 여성의 시신을 메리라고 착각한 것이며 진짜 메리는 어딘가에 숨어있다고 주장했지만 근거는 없었습니다. 신문과 잡지가 저마다 다른 주장을 하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목격자들의 제보도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한 익명의 제보자는 실종 당일 메리가 6명의 남자와 함께 숲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고 신문사 앞으로 편지까지 보내왔죠. 담배가게 단골이었던 두 신사도 비슷한 광경을 목격했는데 숲으로 들어간 여자가 메리와 닮긴 했지만 메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마부는 잘 차려입은 메리가 잘생기고 피부색이 어두운 남자와 함께 식당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이외에도 메리를 봤다는 사람은 수없이 많았지만 실제 메리의 행적이라고 볼만한 내용은 없었으며 추가 단서도 나오지 않아 수사는 진척 없이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던 중 1841년 8월 25일 메리의 시신이 발견된 곳 인근에서 닉모의 집이라는 술집을 운영하던 프레데리카 로스라는 여성이 풀숲에서 흰색 패티코트, 메리의 이니셜 MR이 새겨진 손수건 그리고 장갑 세트를 찾았다며 경찰에 신고했죠. 프레데리카의 증언에 따르면 아들들에게 장사할 때 쓰기 위한 나무 껍질을 벗겨 오라고 시켰더니 여성이 쓰는 물건을 주워왔다고 했습니다. 물건이 떨어져 있던 풀숲은 마치 누군가 싸운 것처럼 마구 어질러져 있었고 무엇인가 질질 끌고 간 흔적도 남아 있었다고 했죠. 프레데리카는 약 한 달간 아이들이 주워온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에 넘긴 이유에 대해 살인사건과 관계 있는 물건이라는 걸 몰라서 늦게 가져왔다고 해명했지만 사람들은 신문사에서 제보자에게 주기로 한 현상금이 오르기 기다렸다가 가져온 것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메리의 유류품이 발견되면서 미궁에 빠졌던 수사도 재개되었죠. 언론들도 다시 한번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기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밤낮으로 유류품이 발견된 현장으로 몰려들어
일종의 관광지가 되었고 제보자인 프레데리카의 술집도 때 아닌 호황을 맞았습니다. 관심이 집중되자 프레데리카는 갑자기 죽기 전날 밤 메리를 만났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메리가 피부색이 어두운 남자와 술집에 들렀는데 두 사람이 편하게 대화를 나눴기에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고 이후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나가는 것까지 봤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지만 다행히 무사했죠. 누가 비명을 지른 것인지 어디서 들렸는지 궁금했지만 겁이 나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프레데리카의 증언에 대해서는 기자마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기자는 메리가 갱단원에게 살해당한 증거라고 주장했고 일부는 아니라고 주장했죠. 증언의 신빙성 자체가 낮다고 보는 기자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프레데리카가 제출한 유류품 중엔 장갑 한 벌이 있는데 메리가 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을 때는 장갑을 낀 상태였기 때문이죠. 기자들의 취재 열기는 곧 다른 사람에게 옮겨갔습니다. 메리의 약혼자 다니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죠. 메리가 시신으로 발견된 뒤 한동안 범인으로 의심받으며 반쯤 정신을 놓은 다니엘은 매일 술을 마셨고 2달 만에 손을 쓸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렸습니다. 다니엘은 만취한 상태로 온갖 술집들을 전전했는데 어느 날은 아편을 사서 프레데리카의 술집으로 가 술과 약물을 함께 마셨죠. 다니엘은 메리가 사망하기 직전 다른 남자와 있었다는 게 정말이냐고 재차 확인한 뒤 술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만취한 상태로 메리의 시신이 발견된 허드슨 강에 몸을 던졌죠. 다음날 인양된 다니엘의 품속에서는 짧은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세상아 보아라, 나는 바로 그 자리에 있다. 인생을 잘못 산 것을 부디 신께서 용서하시게. 유서에 대한 해석은 기자마다 달랐습니다. 몇몇은 다니엘이 메리를 살해한 진범이고 유서로 죄를 고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몇몇은 범인이라고 의심받는 것이 괴로워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죽은 것이라고 주장했죠. 다니엘은 무죄가 맞으며 메리가 없는 세상에서 더는 살 수 없어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사라지자 기자들은 곧바로 다음 용의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바로 에드가 앨런 포였죠. 에드가 앨런 포는 사건이 벌어진 다음 해인 1842년 11월부터 1843년 2월까지 미국의 한 여성 잡지를 통해 마리 로즈의 수수께끼라는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메리 로저스 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로 일부 내용을 제외하면 실제 사건의 전개를 그대로 따라가죠. 소설 속에서 탐정 오기스트 디팽은 생강에서 향수가게 여직원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어떻게든 자극적인 내용으로 화제를 만들려고 애쓰는 기자들의 행태에 환멸을 느끼죠. 왜 기자들이 에드가 앨런 포를 용의자로 지목했는지 알 것 같네요. 디팽은 오염된 기사를 맹신하지 않고 실종 당일부터 피해자의 행적을 직접 따라가며 범인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끝내 진짜 살인범의 정체를 밝혀내죠. 소설 속에는 범인이 피해자를 유기하는 방법이 마치 직접 겪은 일처럼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범인은 허리에 찬 벨트를 피해자의 몸에 둘러 강가로 끌고 간 뒤 허리에 무거운 돌을 달죠. 그리고 보트를 타고 강 중앙으로 가서 던져 넣습니다. 장면 묘사가 너무나 현실적이라 작가가 범인이며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해 쓴 것이 아닌가 의심을 사기도 했죠. 일부 잡지에서는 사건 전후에 메리와 함께 목격된 얼굴이 검은 남자의 인상착의가 에드가 앨런 포와 닮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설 내용이 사실적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던 경찰은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조사를 마무리했죠. 에드가 앨런 포 역시 미궁에 빠진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소설화를 결심했다고 지필 의도를 밝히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단서도 이렇다 할 정황도 밝혀지지 않은 채 끝나나 싶었지만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술집을 경영하던 프레데리카가 아들이 실수로 쏜 총에 맞아 중태에 빠지는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프레데리카는 회복하지 못하고 수일 뒤 사망했는데 죽기 직전 자신이 메리 로저스 살인사건의 진상을 안다며 고백했습니다. 프레데리카의 유언에 따르면 당시 메리는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상태였죠. 뉴욕시에서는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암암리에 불법 시술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메리도 프레데리카의 도움을 받아 의사를 수소문한 뒤 수술을 받았는데 도중에 일이 잘못돼 사망해버렸죠. 의사는 메리의 상태를 확인하자마자 주랭랑 쳤고 낙태만으로도 중죄인데 살인 누명까지 쓰게 될까 두려웠던 프레데리카는 메리의 시신을 강에 유기하고 남아있던 유류품은 집앞 연못에 버렸습니다. 사건이 연일 화제로 떠오르자 건져낸 다음 풀숲해버리고 마치 목격자인 양 증언했던 것이죠. 프레데리카의 주장으로 메리 로저스 살인사건은 또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문과 잡지마다 온갖 자극적인 추측성 기사가 도배됐죠. 메리가 전남친 알프레드의 아이를 임신하고 몰래 낙태를 하려다가 천벌을 받았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걸 알게 된 알프레드가 의사를 사주해서 메리를 죽였다. 심지어는 메리가 어머니가 운영하는 하숙집
술집에서 하숙생과 손님을 대상으로 몸을 팔다가 임신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까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프레데리카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었죠. 당사자가 이미 사망해버려서 추가 진술을 들을 수 없는 데다가 프레데리카가 이전에도 진술을 번복하며 말을 바꾼 적이 있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게다가 부검 결과 메리는 임신하거나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볼만한 흔적도 없었죠. 메리의 시신 곳곳에는 범인에게 공격을 받을 때 저항을 하다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저항은이 남아있었습니다. 만약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것이라면 저항은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시민들이 재조사를 촉구하자 경찰은 마지못해 프레데리카의 아들들을 불러들여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2달 뒤 다른 살인사건이 터져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가면서 메리 로저스 살인사건은 기억에서 잊혀졌고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채 영원한 미제로 남게 되었죠. 연일 신문과 잡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당들을 대표하는 문학가에 의해 소설화되었지만 뜨거운 관심이 무색할 만큼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피해자의 이름만 남아있는 메리 로저스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